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으면서 25년의 결혼 생활을 했어요. 외롭고 고단했던 결혼 생활이지만 누구보다 저를 아껴줬던 사람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제 시아버지예요. 시부는 남편이 10살쯤 시모가 시누이를 낳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홀로 자식을 키우신 분이십니다. 그 후로 20여 년의 세월을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다른 여자분을 만나시지도 않은 채 아이들을 묵묵히 키우셨죠. 거기다가 자신의 사업도 크게 키워내 20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셨어요. 대외적으로는 시부는 까칠하면서도 철두철미한 사업가셨어요. 그렇지만 집에서의 시부는 다정다감하고 따뜻하신 분이셨죠. 어떤 순간에서도 온화하고 다정한 분이셨고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가 잊혀지지 않네요. 그래, 소연이라고 했지? 알다시피 우리 집에는 장우 엄마가 일찍 가서 없어. 내가 어떻게든 우리 애들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글쎄다. 아비가 보는 아들은 괜찮은 아들이지만, 며느리가 보는 남편의 모습은 어떨지 내가 모르겠구나. 그렇지만 한 가지는 내가 꼭 약속하마. 우리 아들이 속 썩이는 일을 해도 나는 항상 네 편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우리 장우 서툴고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한다. 아버님,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장우 씨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바로 아버님이세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들을 키우고 일을 해왔는지 장우 씨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본받고 싶다고도 했고요. 저 역시 아버님께서 홀로 아이를 키우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늘 나는 내가 부족한 아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우가 나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했을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구나. 어쨌든 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해주니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울 따름이지. 장우 동생도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순간이 오더라도 네가 며느리니까 참아야지 생각하지 말고 힘든 일은 바로바로 말을 해주렴. 이제는 우린 식구야.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으니 부담 갖지 말고 만나자꾸나.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저번에 저희 집에서 예단을 준비해서 보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거절을 하셨다고 하셔서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버님께서 집이며 신혼살림이며 다 준비를 해두셔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식 준비부터 신혼집까지 다 준비를 해주시니 저희는 예단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가, 우리가 앞으로 1년, 2년 볼 사이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니. 이렇게 앞뒤재면서 손익 따질 사이도 아닌데 누가 얼마만큼 더하든 덜하든 그런 건 상관없다. 난 우리 아들에게 어릴 적부터 신혼집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킨 것뿐이야. 이미 신혼집에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새로운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장우 옆에 네가 있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장우 엄마가 일찍 떠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더구나. 너희 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산다면 난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단다.
시부는 결혼 얘기가 나올 때부터 신혼집이며 신혼살림까지 모두 싹 마련을 해두셨어요. 친정에서는 시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단을 넉넉히 보내려고 하셨지만 시부께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죠.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며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부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만큼 더 진심으로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시부를 찾아가곤 했죠. 가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누고 돌아가신 시모와의 연애, 결혼 스토리도 많이 듣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시부와도 편해지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남편이 없어도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시부 역시 저와 아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결혼 10년 차에 친정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에도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해 저를 위로해 주셨던 분도 바로 시부셨어요. 남편은 일이 바빠서 바로 오지 못했지만 시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오셨죠. 넋을 잃고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대신해서 장례 준비며 손님 맞이까지 모든 일을 다 도와주셨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시부는 저에게 자신이 친정 부모가 되어주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소연아, 10년 전에 너 시집 올 때 생각나니? 그때 사돈네께서 널 어찌나 귀하게 여기며 키우셨는지 내 두 손을 꽉 잡으며 잘 부탁한다 여러 번 부탁을 하셨단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하던지 지금도 생생해. 그 귀한 외동딸 시집 보내기 전까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니? 매주 나를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 너를 보면서 불편할 텐데도 노력하는 네가 누굴 닮았을까 했거든. 그런데 무슨 일 없어도 연락 와서 식사 한번 하자고, 차 한번 마시자고, 근교에 드라이브 가자면서 나를 챙겨주시는 사돈네의 모습을 보면서 비는 못 속이는구나 했어. 우리가 안 지는 10년이 되었지만 우린 아주 어릴 적 친구들처럼 매주 그렇게 만났단다. 난 소연이 덕분에 평생 친구를 얻었던 거지.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을 줄이야 전혀 몰랐어요. 저한테 한 번도 아버님 만났다고 말해주신 적 없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항상 부모님께서 아버님 안부를 묻곤 했었어요. 자식들도 모두 다 나와 살고 있으니 혼자서 적적하시겠다면서 저한테도 자주 가서 들여다보고 얘기도 많이 나누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장우 엄마가 그렇게 가고 나서 사실 나도 외로운 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자식들 다 나가 살고 나니까 헛헛한 마음도 있었지. 그 마음을 가장 잘하는 사돈네께서 틈만 나면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셨어. 그 덕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애통하구나. 나에게는 사돈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절친들이기도 했어. 힘든 너의 마음을 내가 모두 다 알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내가 너에게 친정이 되어줄 테니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전 사고로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갑작스럽게 가실 줄이야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그 생각만 나는 것 같아요. 장례 치르면서 알게 된 게 엄마 아빠가 그동안 주변에도 정말 잘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장례도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항상 저 생각해 주신 아버님께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네요. 한 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남편은 처음에는 챙겨주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무신경해졌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항상 저를 생각해주고 위로해주는 시부의 말을 듣고선 저는 서서히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말 그대로 철이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잘해주셨지만 두 자식들은 받을 줄만 알았지 시부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죠. 수백억 대 자산가임을 알았던 남매는 항상 시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만 했어요. 둘째야, 이번에 들어간 회사는 좀 어떠니? 오래 다니기에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회사는 분위기도 괜찮고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 저번에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전화 받기도 눈치 보일까봐 내가 전화를 못 해봤다. 아,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아직 한 달밖에 안 다녔는데 벌써 분위기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 아직까지는 괜찮아. 근데 나 이렇게 회사에 다녀야 하는 거야? 그냥 아빠가 매장 하나 열어주면 안 되는 거고? 아니, 하루 종일 일해도 받는 돈이 고작 그것뿐이니까. 아빠, 그러지 말고 나 회사 그만둘 테니까 그냥 매장 하나만 차려주면 안 돼? 정희야, 저번에 그래도 네가 그렇게 원하던 카페 해주지 않았니? 근데 그거 운영하기 힘들다고 1년도 못하고 다 접었는데 다른 매장 차려준다고 해서 오래 할 거란 보장도 없잖니? 너도 이제 자리를 잡아야지. 곧 있으면 30대인데 아빠도 이제 나이 먹어서 더 이상 일도 못하고 그런데 정희 너도 자리 얼른 잡고 가정도 꾸려야 하지 않겠어? 아빠는 왜 나만 보면 결혼 타령이야? 그리고 회사는 안 가도 괜찮잖아. 그러면 어때? 아빠가 돈 많은데. 그냥 그거 받고 나 일 안 하면 안 돼? 아니, 아빠는 왜 그거 어디다 쓰려고 다 모아두는 건데? 어차피 나중에 이고지고 갈 것도 아닌데. 아빠 혹시 오빠 결혼했으니까 거기다가 다 넘겨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아빠 진짜 그러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야, 네가 뭘 했다고 그걸 받아간다는 거냐? 아주 그냥 탱자탱자 놀다가 이제 일하고 있으면서 넌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해, 취업도 안 해. 맨날 집에서 탱자탱자 놀다가 집도 나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나가고 다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하고 생활비도 따로 받아서 쓰고 너 뭐 하는 거냐? 하는 거 하나 있으면서라도 말하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아버지 재산 노리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런 오빠는 뭐 한 거나 있어? 말만 그러지. 다 언니한테 맡겨놓고서는 매번 언니나 애들 데리고 아빠 보러 오지. 오빠는 집에 온 적도 별로 없잖아. 웃겨 정말. 오빠나 나나 뭐가 다른데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나는 고작 생활비지만 오빠는 사업한다며 나보다 훨씬 큰 돈 받았잖아. 그걸로 따지면 오빠는 더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빠? 구닥다리처럼 장남이라고 모두 다 넘겨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이고, 둘 다 좀 잘 좀 들어. 내가 정말 서윤이 보기 창피해서 못 살겠다. 너희 둘 다 언제 철들래? 내가 아무리 정신없이 키웠다지만 오냐오냐 해서 키웠더니 아직도 이 모양이냐? 어찌 돼서 지금까지도 철들지 않은 거냐? 내가 소연이한테 창피해가지고 못 살겠다. 너희 그런 말은 내가 살아있을 때나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가버리고 나면 싸웠던 거 후회되지 않겠어? 몇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시부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 열심히 일해 읽어낸 것들이었죠.
그렇게 읽어낸 재산은 점점 더 불어나 몇백억이라는 큰 자산이 되었고, 시부가 사업을 정리하고 나서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재산을 시도 때도 없이 노리는 것이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시도 때도 없이 원했어요. 시부는 엄마 없이 큰 자식들이 안쓰럽고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하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때처럼 냉정하게 끊어내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계셨죠. 끝을 모르던 지원도 한계에 임박하게 되면서 시부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선언을 했고, 그 이후로는 남편과 신우 모두 시부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어요. 집에도 잘 오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죠. 오히려 며느리인 제가 더 시부를 많이 만나는 지경까지 될 정도였어요. 시부가 사업을 정리할 즈음 건강이 매우 약해지셨어요. 저는 시부의 건강에 염려되어 남편에게 먼저 합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하다며 싫어할 줄 알았던 남편은 웬일인지 너무나 좋아하면서 찬성한다고 했어요. 여보, 잠깐 나랑 좀 얘기해. 이번에 아버님 뵈러 다녀오니까 너무 기력이 약해지시고 기운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 안 그래도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 사는 건 어때? 아이들한테 슬쩍 말해보니 다들 괜찮다고 말하더라고.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서 잘 챙겨 드시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챙겨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 정말? 나도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빠는 괜찮으시대? 아니, 저번에 정이 그것이 아빠 집을 노리고 있더라고. 이제 자기 집 정리하고 아빠네 집으로 들어갈까 싶다고 하면서. 걔 아빠한테 남은 집 그거 노리는 거 맞는 거 같지? 아휴,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싶더라고. 당신이 그래 준다면야 나야 너무 좋지. 동생이 들어가는 것보다야 우리가 들어가는 게 명분도 좋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님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모시며 살자고 하는 건데 당신 혹시 집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진짜 못났어. 당신 걱정도 안 돼? 아버님 진짜 요즘 건강 안 좋으셔. 뭘 잘 드시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은 어쩜 지금도 집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 내가 무슨 집만 생각했겠어? 아빠 건강 생각도 당연히 했지. 그렇지만 우리가 합가하면 고생하는 건 당신이니까 내가 조심스럽다는 거지 뭐. 당연히 당신이 아빠 모시고 살아주면 집도 저절로 우리한테 올 테니까 뭐 겸사겸사 좋다 이런 말을 했던 거지. 무슨 그렇게 받아들여? 어쨌든 아빠가 괜찮다고 해도 내가 밀어붙여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어떻게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생각 좀 했다? 저는 쇠약해진 시부를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제안했던 것이었지만 남편의 생각은 저와 달랐어요. 시부가 살고 있던 집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집이었고 가정부를 두고 관리를 해야 할 정도로 넓고 큰 집이었죠. 시부의 말로는 이제 남은 재산이라곤 집뿐이라고 하셨으니 남편과 신우는 그 집을 노리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어쨌든 남편도 합가에 대한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댁으로 합가를 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언니 진짜 이제 작정하고 오빠 편 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빠는 예전부터 아빠한테 지원 빵빵하게 온갖 걸 다 받고 살았는데 그 집까지 홀랑 또 가져가겠다는 거냐고요? 합가가 웬 말이에요?
아니, 전부터 아빠랑 같이 살았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일로 합가를 해? 언니, 이것까지 욕심내지 말아요, 제발. 아가씨,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 주제 넘은 거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철 좀 드세요. 아버님 건강 안 좋으신 거 아시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운동도 일주일에 한 번 나가시는 것도 힘들다고 하세요. 그건 알고 계시는 거죠? 매일매일 사람들 만나느라 바쁘셨는데 요즘은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실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사실들 다 알고 계세요? 아버님 이제 건강 정말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이, 그 연세에 그 정도면 건강한 거지 뭐. 그냥 적적해서 그러신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는 좀 집에 계실 때도 됐지. 조금 쉬시면 또 전처럼 활발하게 지내실 거예요. 어쨌든 언니, 집 때문에 들어가는 거면 나 진짜 실망이에요. 언니는 아빠 재산 안 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은근 그런 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아가씨, 저 아버님 재산에 하나도 관심 없어요. 저한테 재산을 주신다고 한 적도 없고 그거 생각해서 합가하겠다고 한 거 아니고요. 아가씨 벌써 10여 년 전에 저는 부모 다 잃고 고아가 됐어요. 이제 저는 돌아갈 친정도 없고요. 솔직히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내가 못해드린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한 번만 얼굴을 볼 수 있으면, 한 번만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 생각뿐이에요. 아가씨도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아버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요. 언니, 나 아빠한테 잘해요. 그래도 딸인 내가 더 잘하겠지. 뭐 며느리가 잘하겠어요? 언니 모르게 나도 아빠한테 잘한다고요. 어쨌든 언니는 그 집에 욕심 없다는 거죠? 그 생각 변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언니 말만 믿고 있을게요. 신우이 역시 저희가 합가를 하게 되면서 시부가 살고 있는 집을 노리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했어요. 저는 남매의 그런 속내를 듣고서는 너무나 기가 차고 아버님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저처럼 나중에 돼서 후회하진 않을까 마음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아픈 그 순간에도 자식들만 생각하셨어요. 아직 철들지 않는 자식들이 언제면 철이 들까 항상 고민을 하셨죠. 합가를 하고 나서 항상 가정부가 계셔서 관리를 해오던 집안일은 제가 하나씩 다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문을 해서 먹던 반찬들도 삼시세끼를 요리하게 되었고,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바쁘다면서 하루 한 끼를 같이 먹기도 힘들었고, 신우 역시 자신은 바쁘다면서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저와 제 아이들은 시부를 살뜰하게 챙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부 역시 저희에게 고마워하셨어요. 네가 고생이 많구나. 매일 밥 차리는 거 힘들지 않니? 밥은 가사 도우미 오라고 해서 차리면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그리고 반찬도 많이 할 필요 없어. 그냥 대충 한 끼 때우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내가 너한테 너무 힘든 일을 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나이 들어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 내 마음 같지 않구나. 나중에 사돈네에 만나게 되면 내가 너 고생시킨 거 혼나진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고맙다, 고마워.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동안 안 해드린 것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평생 제 곁에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요.
한 번만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걸, 손이라도 많이 잡아볼 걸, 밥이라도 많이 챙겨드릴 걸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사실 내 마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후회할까봐 하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맙다. 자식들 한번 스스로 밥상 차려준 적 없는데 며느리인 네가 제일 날 생각해주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난 평생 내 자식들 안 굶기고 풍족하게 살게 해주면 될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들다니 참으로 후회가 되고 내 탓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드는구나. 우리 애들은 언제 정신을 차릴지. 아니에요. 아버님은 최선을 다해 오셨잖아요. 제가 20년간 다 봤잖아요. 자식들 힘들 때마다 아버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지금은 그게 바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자식들도 그 마음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아버님께 보답해드리면서 살게요. 제가 이렇게 아버님께 하는 것도 다 그동안 저에게 해주신 은혜, 보답해드리는 거니 부담 갖지 마세요. 아버님의 기력은 합가 이후로 점점 회복을 하는 듯 했습니다. 예전처럼 운동도 다니시고 지인들도 만나면서 활기를 되찾으시는 듯 했죠.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더 흐르게 되었어요. 중고등학생이었던 아이들도 모두 성인이 되면서 저는 24년차 주부가 되었죠. 이제는 평온한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바로 아버님의 말기암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3개월에 시한부를 받게 되셨어요. 가족들은 모두 절망했죠. 거기에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뻔뻔하게도 시부를 간병하고 있는 사이 남편은 상간녀와 미래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전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전 아버님이 충격받으실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전 남편에게 아버님께 들키지 않게 당분간 자중하라고 당부했어요. 나 당신 외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어떻게 집까지 그 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여자를 만나고 다녀? 당신 아버님 말기암인 거 모르고 있어? 그 사실 알면 아버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실지 생각조차 못했어? 당신 그 여자랑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내가 이혼해 줄 테니. 근데 지금은 안 돼. 아버님 3개월 남으셨어. 그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자중해. 당신 어떻게 알았어?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알겠어. 그 여자 내가 정리할게. 그냥 사업자 만나다가 잠시 그런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야. 예전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얽혀있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정리를 못한 것뿐이야.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당신이 짓거리는 말이 뭔들 상관없어. 그동안 내내 밖에서만 지냈던 이유가 이거였니? 당신이란 사람 더 이상 구제해줄 생각조차 없어. 그렇지만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아버님께 끝까지 상처드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 제발 조금이라도 당신이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고 싶다면 지금 이 사실 아버님 귀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 알았어? 알겠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그동안 아버지 모시고 사느라 고생 많았어. 근데 아버지 유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말 안 하시는 거지? 내가 좀 알아봤는데 아버지 재산 다 처분한 거 아니더라고. 집뿐만 아니라 아직도 재산에 거의 200억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신다 그런 말씀 하나도 없으셨어? 나한테는 말 안 하셔서 당신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 끝까지 재산 타령이냐? 정말 질린다 진짜. 아버님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 듣지 않았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산 타령하고 있다니. 당신 정말 언제쯤 철이 들 거야? 나중에 아버님 가시고 나면 그때 돼서 후회할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니는 거야? 외도하더니만 머리도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미친다. 당신 때문에 미치겠다고. 남편의 외도가 발각된 그 순간까지도 철이 없었어요. 외도가 발각되고 난 후에 저에게는 미안하다며 빌었지만 재산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했죠. 저는 지금 당장 남편과 정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차분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얼마 뒤 시부는 3개월이라는 시간조차 다 채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철없던 시누이는 아버지의 죽음에 자신의 불효를 후회했어요. 제가 간병을 할 때부터 신우는 그동안의 과오를 뉘우치고 매일같이 시부를 만나러 오기도 했죠. 남편 역시 매일 시부를 간병하러 왔어요. 날이 갈수록 야이어가는 신우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철이 들었겠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반갑지 않은 손님이 불쑥 찾아왔어요. 바로 남편이 만나고 있는 상간녀였습니다. 상간녀는 온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장우 씨, 와이프분 맞으시죠? 안 그래도 몇 번 만나볼까 생각했었는데 상황이라 못 만났어요. 뭐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만나게 되었네요. 아시겠지만 저 장우 씨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저희 만나고 있다는 거 아신다고 들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가셨으니 정리를 빨리 해야 하지 않겠어요? 끝나고 만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소송하면 피차 피곤하니까 오고 가는 돈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죠. 장우 씨한테 말하니까 우물쭈물하길래 내가 이렇게 직접 찾아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찾아와? 당장 나가. 지금 상 중인 거 안 보여? 할 말 있으면 상 다 끝나고 말해. 당신이랑 여기서 소란 피울 생각 없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그리고 저 사람이랑 만났던 말던 이제 상관없어. 내가 헤어질 거니까.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근데 그 값은 꼭 치러야 할 거야. 돈이라고 했지? 돈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니 기다려. 참나. 굉장히 무섭네요.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차피 손해볼 건 없으니까. 당신이 빨리 그 자리에서 비켜주면 나야 좋지. 지금까지 전업주부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게 있겠어. 애들도 다 컸겠다. 몇 분 지어주면 되잖아요? 얼마 필요한데요? 한 1억이면 되겠어요? 그거면 당신 한 거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겠어요? 유산으로 받는 건 재산 분할에 포함 안 되는 건 아시죠? 아, 그걸 아직 못 봤나? 장우 씨 아버지 임종 전에 유언 영상 남긴 건 알고 있어요? 애틋한 며느리라면서 그건 또 못 봤나 보네. 장우 씨한테 임종 전에 영상 촬영했다고 보낸 거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아까 헤어져 준다고 했죠? 서류 정리야 나중에 차차 하고 유언에는 당신 몫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셨다고?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아버님 재산이 왜 남편한테 다 준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뭔가 착각했나 본데
아버님이 영상 그렇게 남겼을 리가 없어. 거봐, 장우씨. 이러고도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한 거야? 재산 노리고 모신 거 맞다니까 그러네. 장우씨 진짜 순진했네. 그런 거 아니라고, 당신 그런 거 원해서 아버지 모시고 산 거 아니라고 하도 감싸서 나도 의아했는데 이거 봐. 역시나 그래서 모시고 산 거라니까. 못 믿겠으면 이거 영상 봐요. 여기 다 남겨져 있으니까. 상간녀는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영상을 틀었어요. 화들짝 놀라며 말리려는 남편을 제지하고서 영상을 보니 분명히 아버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야인 얼굴로 한참을 카메라를 응시하시다가 어렵게 말을 시작하셨죠. 영상을 찍은 날짜, 증인들까지 차분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유산 상속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모든 재산은 첫째 아들인 장우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둘째 딸 정희에게는 내 집을 유산으로 남기겠으니 그렇게 알거라. 이렇게 유산 정리를 할 테니까 내가 죽거들랑 이 영상으로 나누면 되겠지? 부디 유산으로 다투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단 장우야, 너 나랑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이렇게 유언해 주는 건 네가 약속을 지켰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알고 있니? 너 지금 만나는 애 정리해야 할 거다. 내가 죽을 때까지 만나고 있다면 이 모든 재산 소연이한테 남길 거야. 아마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되겠지. 여기 있는 증인들이 내 유언의 증인들이니 그때 돼서 다른 말 해서는 안 될 거야. 이게 뭐야? 장우씨, 이게 뭐야? 뒷말은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나랑 정리를 해야 재산을 받을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장우씨도 다 알고 있었어? 아니, 나한테는 왜 말을 안 해준 거야? 그리고 이거 꼭 지켜야 하는 거야? 아니지? 아니, 아버님이 당신한테 재산 다 준다고 유언했잖아.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내가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잖아. 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난리를 피운 거야?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발 나가서 다시 얘기하자. 정말. 아까부터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왜 듣질 않아서 이 난리야? 앞뒤 없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몰랐다. 그만하자. 나 당신이랑도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 아버지랑 뭐 약속한 거야? 무슨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 200억 받는다며. 200억 받을 수 있다며. 그거 다 받고 나 당신 옆자리 차지하게 해준다며.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지가지하네 정말. 여보세요? 지금 여기 장례식장이고 상중이에요. 어디서 교양업계 찾아와가지고 이따위 무례를 범해? 당장 안 꺼지면 경찰 부릴 테니 당장 꺼져. 내가 말했지? 당신 돈으로 안 끝날 거라고. 상간녀는 시부의 영상 뒷부분은 확인하지 않았는지 장례식장 안에서 들리는 시부의 유언을 보고 무척이나 놀란 모습이었어요. 망연자실에 있던 남편이 상간녀에게 헤어짐을 고하자 상간녀는 남편의 뺨을 때리고선 나가버렸죠. 그런 두 사람을 잡을 힘도 없이 저는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나고 나서 만난 남편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알고 봤더니 시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돌아가시기 전에 아셨어요. 남편에게 정리를 하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었대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저와 당장 헤어지라고 말을 하셨고
모든 재산은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선언하셨지만 남편이 상간녀와 정리를 하겠노라며 기회를 달라고 몇 날 며칠을 울며불며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의 조건은 상간녀를 정리하고 저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는 것이었지만 남편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영상을 받아보고 뒷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상간녀가 남편에게 전달된 영상을 보고는 온 가족이 있는 앞에서 틀어버렸던 것이었죠. 시부의 유언대로 저는 모든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의 유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남편과 신우는 이미 시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진행한 공증으로 유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유언 당시 계셨던 증인분들 중에서는 공증 절차도 진행하신 변호사셨기 때문에 절차는 깔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신우도 결국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마도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던 것이겠죠. 전 상간녀에게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는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이었던 상간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너무나 후회한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용서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남편은 재결합을 바라는 듯하지만 아직까지는 남편과의 재결합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아버님이 떠나신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아직까지 아버님 물건을 다 정리하지 못했었는데 아버님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때 당시 일이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애틋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저희 부모님과 아버님은 그곳에서 편히 쉬고 계시겠죠?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이 따르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둘이 벌어도 삶이 좋아지지 않는 현실과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바쁜 아들 부부를 위해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한날 한시에 같이 떠날 줄 알았던 남편이 먼저 저와 작별을 고하고 남은 인생 쓸쓸히 외롭게 살아가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들에 적응을 하지 못해 우울증까지 오길래 삶에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네외 집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였어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주들을 잘 돌보지 못하길래 도움도 주면서 저도 우울한 기분들을 떨쳐내기 위해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전부터 아들이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짐이 될까봐 꺼려졌었는데 며느리도 손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고민 끝에 이사를 하게 된 것도 있지만 근처에 살면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잘한 선택인 줄 알았어요. 정신없이 손주들 돌봐주다 보면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될 정도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우울한 생각은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아들네와 외식도 같이 하고 저에게 많은 걸 신경 써주길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에 행복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들내외가 잘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근처로 온 것뿐인데 서로에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며느리가 저에게 불만들을 조금씩 던졌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를 막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비치길래 며느리가 먼저 퇴근해서 손주들을 데리고 가려 할 때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아치더라고요. 며느리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재차 물어봤는데 며느리 반응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면 어머님이 손주를 돌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 밥 좀 신경 써주세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로 대충 주지 말고 좋아하는 음식들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집에만 오면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쉬지도 못하고 집에서 또 밥을 차려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집에서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풀밖에 없다는데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너희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맨날 인스턴트만 먹었는지 몸에 안 좋은 것들만 먹고 싶다길래 걱정돼서 애들 입맛에 맞게 해주려 했던 거다. 우리 집에 왔을 때만이라도 야채를 먹어야지 건강하지 않겠니? 반대로 너희 집에서 뭐 먹냐고 물어보니까 배고프다고 하면 냉동식품 꺼내서 데워주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준다면서 그러니 애들이 아토피가 더 심해지고 있잖니. 몸이 가렵다고 하도 긁어대길래 걱정돼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진찰을 받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인스턴트 음식 웬만하면 먹이지 말라고 그랬다. 애들이 얼마나 아토피가 심하면 보자마자 그 말부터 나오겠니? 네가 일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알지만 애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건강한 음식들로 만들어주고 인스턴트 음식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애들 건강이 좋아질 수 있게 네가 노력을 해줘야지. 어떻게 맨날 냉동식품을 달고 사니? 야채가 들어간 음식들은 소화가 잘 되니까 뛰어놀다 보면 배고파서 집에서 밥 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애들 음식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귀찮고 하기 싫으니? 냉동식품들은 원래 소화가 잘 되니까 배가 안 꺼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어머님 자식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밥 해주기 귀찮으니까 저 퇴근 시간 맞춰서 밥을 더 먹이든지 하세요. 어차피 애들 아토피 그거 약 먹어도 낫지도 않고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병이라고요. 인스턴트 음식 그거 좀 먹었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며느리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군요. 자기 자식이 아프다는데 한다는 말이 어차피 아토피는 좋아질 수 없는 병이라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여도 된다는 말이 제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밥 해주기 귀찮다고 애들을 데리러 오기 전에 밥을 더 먹이라는 말에 며느리가 친엄마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한 지 11년 차가 되었지만 제가 이사 오기 전까진 며느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를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애들을 방치하듯 키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을 마치고 곧바로 대리운전까지 뛰느라 주말이 아니면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며느리가 애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제가 지켜만 보는 건 손주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날 마트에 들러 장을 봐온 뒤에 다음날 아침 일찍 며느리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로 아침부터 왔냐고 물어보길래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왔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잘 됐네. 어머님, 애들 등교 좀 시켜주세요. 아침마다 애들 신경 쓰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앞으로 등하원 전부 대신해 줄 수 있죠? 냉장고 보면 먹을 거 있어요. 대충 먹이고 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워낙 요즘 바빠서 집안 정리를 못했거든요. 용돈 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챙기니까 어머님도 좋으시죠? 오래간만에 집밥 먹고 싶으니까 어머님 음식 기대할게요. 당신도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는 걸로 해. 우리 어머니가 가정부야? 당신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못하니까 직접 오신 거잖아. 나도 하도 바쁘니까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지? 이게 집안 꼴이야? 내가 오늘 온 건 애들 건강 문제로 온 거니까 일단 늦겠다. 너희들 먼저 서둘러 출근부터 해라. 그리고 저녁에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으니 늦지 않게 집에 들어오거라. 당신도 집안일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나도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라고. 힘든 몸으로 이 정도 관리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는 뭐 할 말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지 알아? 당신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내가 밖에서 일하는 거잖아. 나도 다른 집안 여자들처럼 집에서 애들만 보고 집안일에만 신경 쓰고 싶다고. 능력도 없는 너랑 결혼하고 애들 낳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 아니었음 당신이 결혼했을 줄 알아?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뒤 먼저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와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꺼내고 모든 잘못이 제 아들에게 있다고 했을 땐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출근을 앞둔 며느리를 붙잡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 저녁에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들네에 먼저 출근을 하고 손주들 학교 보내준 뒤 집으로 돌아와 난장판이 된 집안을 청소했어요. 그리고 밀려있던 빨래들과 옷가지들을 정리한 뒤 애들 건강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너무 놀라 경악을 했습니다. 냉장고부터 냉동실까지 전부 냉동식품으로 꽉 차 있었어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품인 인스턴트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장기간 먹었으니 아토피가 없다가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인 건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집에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이런 음식들을 먹인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은 순간부터 화가 난 저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전부 버려버렸고 냉장고 안에 제가 사가지고 온 식재료들로 채워 넣었네요. 그날 결심하게 된 건 아들네와 손주들의 건강을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손주들 학교하기 전까지 집안 전체를 뒤집었고 직접 만든 음식들을 준비한 뒤에 학교한 손주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해준 음식들이 맛있다며 아주 잘 먹어주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마음이 놓였네요. 인스턴트만 먹던 아이들이 그래도 집에 와서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니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먹는 것만 잘 먹어도 아토피는 많이 괜찮아질 수 있다길래 그때까지는 제 몸이 힘들어도 손주들을 위해 집안 관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고 아들네외가 같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해진 집안과 맛있는 음식들이 한 상 차려지자 아들이 고생했다며 저에게 용돈을 지어주길래 아들이 준 돈으로 앞으로 아들 식구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건강할 때까지는 집안일에 신경을 써주겠다고 하자 아들은 저에게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저녁을 먹은 뒤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더니 저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있던 식품들 전부 다 어디 갔어요? 냉동식품도 하나도 없네요. 어머님이 지금은 건강하셔서 집안관리를 해주신다고 했지만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기라도 하면 그땐 냉장식품들이 필요한데 전부 다 버리시면 어떡해요? 그것들도 전부 돈으로 산 건데 저랑 상의하고 버리셨어야죠. 네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하고 살아라.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렇지.
냉장고랑 냉동실에 전부 인스턴트 음식으로 꽉 차 있는 게 말이 되니? 애들이 건강을 잃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으면 내가 해오던 것들을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귀찮다고 또 냉동식품을 사겠다는 게 말이 되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지혜미는 배고프다 하면 인스턴트 음식들 데워주는데 오죽하면 학교 급식이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 애들도 그런 음식들이 이제 지겨운 거야. 네가 힘들어도 해야 될 건 하고 살아라. 애들이 얼마나 아토피가 심했으면 온몸에 피딱지가 되어있니? 보습은 해주니? 네 새끼들인데 제발 기본적인 건 하고 살도록 해. 그런 걸 왜 저만 해야 되는데요? 저도 밖에서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은 대리운전 뛴다고 새벽에 들어오면 그때까지 저는 애들과 씨름을 해야 된다고요. 저에겐 귀찮은 존재고 지긋지긋하다고요. 어머님은 잠깐 애들 보는 거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인스턴트도 잘 나와서 건강에 문제 없어요. 대충 먹여도 잘 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 정도로 호들갑 안 떨어도 알아서 잘 커요. 이사 오시고 나서 저희 집안에 너무 관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불편하네요. 앞으로는 애들 등하교 해주고 음식만 만들어준 다음 저희 퇴근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하루 종일 집안 청소하고 밀린 빨래 해주시고 맛있는 저녁까지 만들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주말에 대리운전 나가기 전까지 애들 안 봐줘? 당신 방에서 퍼질러 자는 동안 나는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 애들 밥 챙겨주고 집안 청소까지 싹 다 해놓는데 당신은 저녁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잠만 쳐자고 있잖아. 제발 부탁인데 가정에 신경 좀 써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마음 편히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냐? 나보고 돈이 필요하다며.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는 이 집 구하는데 들어간 대출비 갚는데도 빠듯하니까 대리운전까지 뛰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내 할 도리 다 하고 있으면 당신도 엄마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집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서로의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며느리의 말들은 저와 아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서로의 감정은 격해질 수밖에 없었고 며느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제가 아들네의 집에 간섭을 하면서 생기게 시작한 거라며 차라리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저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그저 아들네가 앞으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신경을 써준 것뿐이었는데 집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지 의논을 했는데 아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풀어놓았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몇 번이나 며느리에게 집안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말을 재차 했었지만 고쳐지지가 않아 이 문제로 상당히 많이 싸웠는데 그럴수록 아이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것 같아 그냥 참고 속으로 삭혀왔었다며 힘들었던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입에서 이혼까지도 생각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 아들내외의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게 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당장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길래 어쩔 수 없이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뒤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 정말 기분이 안 좋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냥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님이 근처에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애들 등하교 하는 건 원래 제가 하던 일이라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애들 음식 문제로 그이랑 얼굴 붉히는 것도 싫어요. 저희가
이혼하길 원하는 건 아니죠? 이 모든 상황들이 어머님의 간섭으로 인해 커진 거 아세요? 다시 돌아가기 싫으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정말 짜증난다고요. 가뜩이나 밖에서도 일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어머님의 그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밖에서 있을 때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제가 그이랑 이혼하게 되면 그건 전부 어머님 탓이니까 괜히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가정이 소홀해도 애들 옆에는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저희 이혼하면 애들한테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몸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발 그냥 좀 조용히 살자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기본적인 것도 못하니까 잔소리가 나가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런 식으로 살 바엔 너 일 그만둬라.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다간 남이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조만간 일 그만두고 애들 건강부터 챙겨라. 그렇게 한다면 나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마. 제가 일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이가 능력도 없고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밖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능력도 없는 그 인간이랑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이래서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가 봐요. 남들은 비싼 사교육비 척척 내고 애들 명품 옷에 브랜드 아파트 산다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은 숨 쉴 틈 없이 노동해도 항상 그대로냐고요. 어머님이 돈을 보태주던가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시어머니라고 저에게 트집 잡으려 하지 말고 돈이나 보태줘요. 쉬지 않고 쏟아내는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뒤 한마디 꺼냈어요.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바엔 차라리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죠. 능력 없는 제 아들을 선택한 건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내린 결정인데 남을 탓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인데 가정에는 소홀히 하고 돈만 쫓아가는 며느리 행동을 좋게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가진 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안 도와준 것도 아니었어요. 아들네가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금전적으로 많이 모자라다 보니 기존의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아들내외를 도와줬었죠. 그때 거의 모든 재산을 아들내외가 집 구하는데 보태줬던 터라 생활비 빼곤 거의 남아있지도 않았었는데 받을 땐 좋아하더니 받고 나서 언제 받았냐는 듯이 행동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며느리는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어댄 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게 돼서 그런지 혈압이 올라 주저앉아 숨을 고르면서 앞으로 아들네의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지만 좋은 모습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대로 살다간 아들도 문제지만 방치돼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걱정돼 더는 좋게 봐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며느리의 정신 상태를 고쳐놓던지 아니면 아들과 이혼만이 답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손주들 걱정에 잠 한숨 못 자고 나를 꼴딱 세웠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 동이 트자마자 아들네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하기 위해 아들 집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하고 널브러져 있는 집들 정리한 다음 손주들 밥까지 챙겨 먹인 뒤 학교를 보냈어요. 아들은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한바탕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신경 쓸 일이 많아지다 보니 저도 적지 않은 나이라 몸살 기운이 몸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몸살 기운 약을 사다가 먹은 뒤 잠깐 눈을 좀 붙였는데 거실에서 손주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저도 모르게 한참 동안 약에 취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이 확실히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힘겹게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손주들이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아침에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알아서 챙겨 먹었더라고요. 손주들은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깨우고 싶지 않았다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고맙게 느껴졌었죠. 시간을 보니 아들네가 퇴근할 시간이길래 서둘러 음식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핑 돌아 잠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며느리가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주방을 한번 쓱 보더니 저보고 밥도 안 해놨냐면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밖에서 먹고 들어오던지 아니면 있는 반찬들로 그날 하루는 대충 때워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밥도 안 해놔요? 아니, 용돈까지 챙겨줬으면 기본적인 건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돈값도 못하는데 왜 그이한테 돈은 받아가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마트 가서 삼겹살이나 좀 사와봐요. 오늘 고기에 소주 한 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이랑 전화통화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전날에 저랑 싸웠던 거 기억 안 나요? 치매도 아니고 벌써 까먹은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셔서 음식 만들고 애들 등교시키면 제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가뜩이나 기분 안 좋은데 고맙다는 말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아침부터 인상 쓰고 어머님한테 고맙다는 말 안 하고 출근했다고? 그이가 전화해선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이것도 저 때문이에요? 제발 그냥 좀 오지 말라고요. 저희가 정말 이혼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제발 시키는 거 외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와서 애를 등하교 해달라고 하면 그때 오면 되고 밥 해달라고 하면 그때 와서 밥만 해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없는 듯 지내면 얼굴 붉힐 일도 없잖아요. 계속 간섭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가서 삼겹살이나 사와 놓치네야.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놓친네? 얘가 심히 무서운 줄 모르고 최대한 좋게 해주려고 하니까 너는 내가 우습니? 어디서 어른한테 돈을 집어던져? 당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가족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부탁하지 않았어? 그런데 방금 뭔 짓 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당신한테 뭘 잘못한 건데? 모든 게 우리 가족 걱정뿐이었잖아. 애들 아토피가 심하니까 음식에도 신경을 써준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지금 애들 봐봐. 당신이 인스턴트 음식만 먹였을 땐 쉬지 않고 온몸을 긁어댔는데 지금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아토피가 좋아지고 있잖아. 당신이 이러고도 엄마야?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 건강 안 좋아지고 지방 관리도 어차피 안 되는데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더 낫겠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내가 왜 나가? 나가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노인네라고. 네가 잔소리 한번 들어볼래? 얼마나 기분 안 좋은지 알아? 본인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잘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래서 시어머니 간섭하는 집안은 결국 이혼한다는 거야. 어머님이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었다고. 잘 지낸 건 아니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되니까 겨우 참고 살고 있었던 거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어머니 없었으면 애들 아토피는 더 심해졌을 거고 온몸에 상처만 더 생겼겠지. 이 집 봐봐. 당신은 빨래도 제대로 안 하고 청소도 안 해서 집안이 돼지우리였는데 지금 집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라고. 이런 건 원래 당신이 해야 될 역할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가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3만 원을 얼굴에 던지면서
삼겹살을 사오라고 시켜?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지? 더는 안 좋은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자. 차라리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낫겠어. 며느리는 아들이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났는지 집안의 물건들을 모조리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은 곧장 사돈댁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리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며느리와 이혼을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네요. 아들은 애들 보는 앞에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난리를 피웠습니다. 다 필요 없다면서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아들은 저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좀 나가 있으라고 하길래 손주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나왔어요. 그런데 잠시 뒤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니 맨발로 도망쳐 나왔는데 며느리의 얼굴과 머리가 만신창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며느리는 저에게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데 쌍코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뒤이어 아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한쪽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아들이 핸드폰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핸드폰 속에 며느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동안 가정에 왜 소홀했는지 모든 걸 이해시킬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딱 찍혀 있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호텔에 쉬러 들어간 것뿐이지 옆에 있는 남자는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외간 남자와 호텔에 간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행동이었고 아들은 끈질기게 며느리를 추궁한 끝에 바람을 피웠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사돈 집안에서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혼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가 바람나면 가정에 소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떨어졌네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면서 친자 포기각서를 받아내었고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상간남까지 잡아 그 나쁜 놈에게도 상간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 법적으로 남이 되었는데 이 문제로 상간남에게도 버림을 받고 사돈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게 되자 혼자가 되어버린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다시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가정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기에는 이미 며느리의 모든 걸 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용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동안 자기 엄마가 보인 행동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는지 엄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숙려 기간 남은 한 달 동안 제 아들을 설득시키려고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들은 단단히 마음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한테 인스턴트 음식이나 먹이면서 본인은 외간 남자와 좋은 음식 먹고 다니면서 호텔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으니 아이들을 챙겨주는 게 힘들었겠죠. 얼마 전에 집에 와서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구할 때 그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소금을 한 뭉텅이 입에 쳐넣어버린 뒤 엉덩이를 걷어차 내쫓아 버렸습니다. 2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가 건강해야 될 이유를 찾았네요. 제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 몸 관리 잘해서 앞으로 제 가족을 지키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여자입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고 이 불우함에서 벗어나고자 많이 노력했죠. 그렇게 제 학창 시절은 불우함 속에서
갖은 아르바이트와 학업에 열중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따로 학창시절에 추억이랄 게 없네요. 그저 벗어나고 싶은 일상이었으니까요. 저는 학교에서도 조용히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에 집에 와서 공부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성적이 비슷한 친구가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저는 밥을 먹는 것도 힘든 시절이어서 그 친구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친구네 집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친구네 집은 저희 집과는 완전 반대로 번쩍번쩍 으리으리했네요. 그 집 어머니는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어떤 과외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는지 물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과외를 받아본 적 없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누구 선생님 붙여서 과외하냐는데? 혹시 정보 공유해 줄 수 있어? 아무래도 내가 수학 쪽에는 성적이 잘 안 나오거든. 뭐 대학은 인문계통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리 쪽으로도 성적이 나와야 해서 선생님만 공유해 주라. 부탁이야. 아, 미안한데 나 과외는 안 받아. 그냥 혼자 집에 와서 공부하는 게 다야. 혹시 내가 정리하는 노트라도 빌려줄까? 어머, 얘는? 괜찮아. 아줌마한테 말해봐. 너 혹시 네 성적에 지장 갈까봐 그러니? 넌 그래도 수학 점수가 월등히 높다며. 우리 애는 어차피 인문계통 갈 거라. 그냥 조금만 성적 올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선생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렴. 그렇게 말씀하시곤 저에게 지폐를 한 뭉치 꺼내 챙겨주셨죠. 하지만 정말 과외를 받지 않던 저는 너무 난감했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과외 못 받고 받을 형편도 못 돼요. 신경 써주셨는데 원하는 데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 아니, 똑똑해서 말이 좀 통할 줄 알았는데 안 통하는구나. 밥 다 먹었으면 나가라. 아줌마, 쟤 나가면 소금 뿌려요. 제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 친구와 친구 어머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고 얼른 나가라고 하셨네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밥을 다 먹고 걸어 나오는 그 길 어찌나 서럽게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저는 이를 더 악물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살이 되었어요. 어려운 형편에 대학은 당연히 보내주지 못하겠다는 부모님이셨지만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종잣돈으로 대학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공부를 놓지 않아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죠. 한편으로 제 스스로 이런 값진 결과를 얻어내었다는 것에 뜨거운 눈물이 흘렸어요. 그렇게 대학을 입학하여 저는 아이들 과외를 하며 대학 생활을 버텼어요. 다행히 학벌은 좋았기 때문에 힘든 아르바이트보다는 과외에서 더 대우를 받고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과외를 하던 집 학생의 외삼촌과 사랑에 빠졌어요. 제가 먹지 못하고 공부할 때 늘 옆에서 챙겨주고 항상 힘이 돼주는 사람이었죠. 오늘도 밥 못 먹었어? 내가 과외 끝나고 나가서 밥 사줄게. 어떻게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너 설마 하루에 한 끼만 먹어? 아니야, 밥 먹었어.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그냥 편의점에서 때우는 거지 뭐. 한빈이 과외 끝나고 나 과제하러 가야 해. 내가 그럼 과외 끝나고 너 과제하러 가는데 데려다 줄게. 조금이라도 내 차에서 잠 좀 자면서 가. 얼굴이 퀭하다. 그렇게 늘 제 생각을 해주는 남자친구였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따뜻함에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었죠. 너무 행복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회사를 운영하여 꽤 튼튼한 기업이었어요. 남자친구의 누나 즉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어머님이 꽤나 깐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키워나가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자가 성적이 많이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저에게 점점 너그러워지셨죠. 그렇게 3년이 흘러 그 학생이 대학에 가던 날 저도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졸업을 앞둔 시점 취업 준비를 하였죠. 정신없는 하루 속에서도 남자친구는 여전히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도 힘든 와중에 자기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오빠는 회사 일 안 힘들어? 그래도 직장인이 더 힘들 텐데. 전혀. 네가 더 힘들지. 넌 공부하랴, 애들 가르치랴. 원래 몸은 하나만 해도 모자란데 넌 2개에 집중하고 있으니. 아니야. 그래도 할만해. 여태까지 내가 했던 일보다 애들 가르치는 게 제일 쉽기도 하고, 이제 취업만 하면 나아질 거야. 원하는 기업에 원서를 넣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희의 연애 소식을 알았습니다. 가난한 손자의 과외 선생과 앞길이 창창한 아들과의 연애라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반대할 만했죠. 그렇게 시련이 시작됐어요. 아니 선생님, 이러실 수 있는 건가요? 손주 녀석 과외하라고 불렀더니 우리 아들이랑 눈이 맞아요? 아유 호의가 없네. 지금 우리 딸애가 길길이 날뛰는 거 내가 말리고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은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람도 있으니 이쯤 헤어져 줘요. 긴 말하지 않을게. 죄송합니다, 어머님. 충분히 말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비전을 봐주세요. 저 정말 윤성 씨에게 패기치는 사람이 되지 않을게요. 어머 저 뻔뻔한. 지금 취업 준비한다고 했죠? 어디 봅시다. 취업이 잘 됐는지. 우리 아들이랑 안 헤어지면 원하는 취업 절대 못할 거예요. 비전? 웃기지도 않아. 과연 그 비전 쓸만한지 봅시다. 내 말을 어기고 당신이 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협박을 하시고 남자친구 어머님은 자리를 뜨셨어요. 그리고 그 협박이 진실이었는지 저는 정말 원하는 취업처에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 집 기업이 탄탄하다고 하였지만 이렇게 입김이 센 줄은 몰랐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니 남자친구 집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을 무렵 손님이 와 계시더군요. 손님을 보고 또 한 번 놀랬죠. 아니, 웬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아직도 한빈이 과외 선생인 줄 아나 보지? 내가 준 돈으로 학교 다녔으면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어머머머, 너 지윤이 아니니?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 아니 과외 선생이라뇨. 혹시 한빈군 과외 선생이 지윤이 너였어? 아유 참나. 혹시 윤성이가 만난다고 하는 애가 지윤이 쟤인가요? 아유 어이가 없네.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딸애 공부 못하게 앞날 망쳐놓더니 이제는 혼사끼를 망쳐놔? 넌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도움이 안 되는구나? 네가 여기 어디라고 발을 들여? 주제도 모르고. 그 손님은 저의 고등학교 시절 과외 선생님을 소개해달라고 했던 친구의 어머니셨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집과 어려서부터 친분이 두터운 집이고 이미 어른들끼리는 자식들의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그렇게 남자친구네 집은 그 얘기를 듣고 저를 더 반대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 친구 어머니는 저를 아주 욕심에 앞서
친구의 성적까지 떨어뜨리는 사람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남자친구 어머님은 동화되어 더 저를 싫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변명을 할 여지조차 주지 않으시고 몰아붙였죠. 너무 억울하여 눈물이 나오려던 걸 간신히 참았네요. 당장 나가요. 혹시 취업 때문에 온 거면 윤성이랑 헤어지기 전까지는 꿈도 꾸지 말고 어려서부터 톡했다더니 윤성이도 작정하고 꼬신 거지? 어떻게 가해를 하다가 내 아들을 꼬시길? 어휴 열불나. 당장 나가요. 보다시피 윤성엔 결혼할 사람도 있으니. 아이고 제 표정 좀 봐요. 어려서부터 보통 아니었다니까. 오죽하면 우리 딸이 쟤 때문에 학교 다니기 싫다고 했겠어요? 악연도 따로 없지.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 길로 전 남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헤어지자. 당신 어머님이 나 아무데도 취업 못하게 손 쓰신 것 같아. 당장 돈은 벌어야 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미안해. 내가 엄마 설득할게. 그럼 괜찮아질 거야. 어떻게 헤어지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니?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그럼 오빠가 어머님 설득해. 나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난 그냥 평범한 연애를 원했던 건데 왜 나한테는 이런 평범한조차 허락되지 않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늘 아등바등, 지금도 아등바등. 정말 힘들다.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똑같아. 그렇게 저의 울부짖음을 보고 남자친구는 굉장히 마음 아파했죠. 꼭 지켜주겠다는 말과 함께 미안하다고만 하는 남자친구였어요. 엄마, 지훈이 취업 못하게 막으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먼저 쫓아다니고 만나달라고 한 건데 왜 지훈이한테 그래요? 너 지금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야? 아주 웃겨. 한빈이 가해하라고 붙였더니 그 여우고심에 넘어가서 엄마고 누나고 없지? 누나는 빠져. 한빈이 대학 갔으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만나달라고 한 거라고. 지훈이가 날 꼬신 게 아니라 나를 탓해. 아니 윤성아, 너 어떻게 애미한테 그럴 수가 있냐? 어? 그 여시가 뭐라고 했길래 도대체 어미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지훈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아오네요. 그런 애 앞길 꼭 막으셔야겠어요? 엄마 원래 이런 분이에요? 그래, 넌 수연이랑 결혼해야 해. 그 여우 같은 애랑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당장 정리해. 수연이네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부모님끼리 정한 정략 결혼 제가 왜 따라야 해요? 싫어요. 저는 결혼을 한다면 지훈이랑 할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넌 그러면 이 엄마 아들 아니다. 넌 그 여우를 택하는 순간 이 집과는 인연 끝인 줄 알아. 알겠니? 두 번 말 안 해. 그러세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저도 제 인생 제가 선택할 권리 있어요.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인사 올려요. 어머머머,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지금 이 집이랑 절연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김윤성, 말 똑바로 안 해? 그렇게 남자친구는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기업체에 취업이 되지 않아 결국 보습학원에 수학 선생님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하고 싶어 한 일은 아니지만 가해를 했던 경험을 살려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저 때문에 절연한 남자친구에게 미안했어요. 남자친구도 집을 나옴으로써 이것저것 일을 해야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험한 일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남자친구였지만
지금은 저를 위해 닥치는 일을 다 했네요. 공사장에서 일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작게나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축복받지 못하는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둘의 힘으로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년이 흘러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애초에 부모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셨을까 싶어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긴장되는 마음 끝에 초인종 벨을 눌렀어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윤이도 같이 왔으니 문 좀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야 왔네요. 이것들이 어디라고 와? 난 아들 하나 없는 셈 쳤다. 그러니 다신 찾아오지 말거라. 네 아빠도 똑같은 심정이야. 시간이 지나서 내가 누그러졌을 것 같다고 생각했으면 그 오산이야. 어딜 찾아와? 이 괘씸한 것들. 다신 발걸음 하지 말거라. 알겠니? 괘씸한 것들. 돈 떨어져서 왔나 보지? 내 그늘 아래서 편하게 살다가 이제 와서 용서 구하고 다시 들어오겠다. 어림없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돈 바란 적 없고요. 저희 힘으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 부모님 얼굴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찾아온 건데. 알겠습니다. 다신 안 찾아올게요. 죄송합니다. 좋은 날 기분 언짢게 해드려서. 이 말을 끝으로 저희는 돌아와야 했어요. 남자친구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겠지만 저 역시 저 하나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말이라도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저를 만난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해 주었죠. 결혼하자, 우리.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이지만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를 만나서 지내고 있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늘 아빠 엄마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았었거든.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너무 고마워. 부족한 거 많은 나인데 사랑해줘서. 그리고 나 역시 자기 행복하게 해줄게. 내 대답은 예스야.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한쪽 부모님이 없는 결혼이었지만 그 외적으로 마음은 풍족했기에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가난해서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걸 알게 되자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어요. 하지만 제 행복한 앞길을 응원해 주셨죠. 고난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고 조그만 단칸방에 신혼살림을 차렸죠. 남편은 그렇게 밤낮 없이 일에만 몰두하였고 저 역시 학원 3군데를 다니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몸이 2개라도 모자라는 상황이었지만 제 옆에 남편이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그런 생활도 잠시 남편네 아버님이 병환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아무리 절연을 한 사이지만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니 남편은 무척이나 괴로워하였어요. 그걸 보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음이 그렇게 괴로우면 다시 한번 찾아가 보는 게 낫지 않겠어? 난 괜찮아. 우리 아버님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도 상태가 어떠신지는 봐야 할 것 같아, 안 그래? 그래야 자기 마음도 편할 거고. 아무래도 연락 온 거 보면 아버님이 자기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워. 내일이라도 당장 같이 가보자. 힘들게 안 하기로 했는데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렇게 남편과 다음 날이 되어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순순히 문도 열어주셨고 제 인사도 받아주셨죠.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버님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윤성 씨가 많이 힘들어 했어요. 안방에 들어가 보거라. 그리고 얘기 끝나면 윤성이랑 너랑 나 좀 보고 가고. 밥은 먹고 왔니? 안 먹었으면 먹고 가던지. 쌀쌀맞은 말투였지만 그래도 내심 밥도 챙겨주셔서 좋았네요. 그렇게 남편과 아버님을 뵈러 들어갔을 때 남편은 오열을 하고 말았죠. 아버님은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신 상태로 거동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편을 알아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늦게 왔네요. 못난 아들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셔야죠. 그 무섭던 아버지 어디 가고 누워만 계신 거예요. 저와 남편은 눈물을 흘렸고 아버님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 움직이실 뿐 말씀은 하지 못하셨죠. 그렇게 병문안을 마치고 저희는 식사를 하였어요. 식사 도중 어머님은 저희에게 제안 하나를 하셨어요. 그 제안은 놀랄만한 제안이었죠. 남편도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이제 들어와 살거라. 그만하면 됐어. 아들, 너 하나 있는 거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임종은 봐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그동안 얼마나 용서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희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엄마. 이제 내가 잘할게. 그리고 지훈이도 잘할 거고 몇 년 동안 못 해드린 효도 지금 할게요. 이제 속 안 썩이고. 대신 조건이 있다. 너는 이제 가업 물려받을 준비하고 세아기는 아버지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조건이다. 너희 아빠 남의 손에 어떻게 맡기니? 얼마 남지 않은 삶 집에서 편안히 모시다 보내드리고 싶어. 세아기가 들어와서 도와주거라. 대답은 지금 안 해도 돼.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병간호를 저에게 맡기자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저희는 결정을 해야 했죠.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동안 저희가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늘 괴로웠거든요. 이참에 남편도 다시 부모님과 풀고 저도 며느리 된 도리로서 병간호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우리 들어가자. 그동안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 이참에 만회하고 싶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 병간호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야 뭐 하던 일이니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쉽게 결정할 일 아니야.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아니야, 괜찮아. 자기가 행복한 거면 나도 행복한 거야. 그리고 자기네 집에 인정받고 싶어. 이제 잘해볼게. 그러니까 걱정 마.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맙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더 잘할게. 너 힘들지 않게 중간에서. 그리고 너무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시댁에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다시 회사 출근을, 저는 시아버님 병간호를 들게 되었죠. 처음 해보는 병간호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의 기저귀를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사까지 하나하나 챙겨야 했죠. 제가 아버님 병간호를 할 때 어머님과 형님은 쇼핑을 즐기러 나가시거나 외출을 자주 하곤 하였죠. 그리고 제가 혼자 집에 있는 날에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도 하였고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머님께는 제가 간병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아버님이 아프고 나자
어머님과 형님은 돈을 더 흥청망청 쓰시는 것 같았기도 했고요. 조금은 걱정도 되었네요. 어머니,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아버님 식사는 죽이랑 생선구이 할 예정인데 어머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죽 먹는 거 봤냐? 나가서 먹을 거야.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아버님이나 잘 챙겨. 간병하라고 부른 거니. 알겠니? 저한테 쌓인 게 많으니 마음이 온전히 풀어지지 않았구나 생각했어요. 물론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이 집에서 숨 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가르치던 학생 조카 한빈이와 남편 덕분에 버틸 수 있었죠. 남편은 병간호하는 저를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더 이상 저버릴 수 없기에 티를 많이 내지 않았죠. 그리고 조카는 그나마 제가 가르쳐서 그런지 저를 많이 따랐고요. 유일하게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기도 했네요. 그렇게 저는 병간호와 시집살이를 병행해 나갔습니다. 하루하루 지쳐갈 때 저희에게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쁜 아기도 생기고 아버님도 날이 갈수록 호전되어 가셨죠. 시어머님은 아직도 곁을 내주지 않았지만 아버님은 어느 정도 저를 받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간혹 어눌한 말이지만 저에게 고맙다고도 말하셨어요.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아버님 병간호에 익숙해져 갈 때쯤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크게 입원한 것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남편 병실을 찾아왔을 때쯤 이미 남편은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윤성 씨, 일어나 봐. 일어나. 나왔어. 나만 두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 당신이 아끼던 딸도 있잖아. 거짓말이지? 이거 지금 꿈일 거야. 그치? 윤성 씨, 제발 일어나. 나 어떻게 살라고. 제발. 이거 아니잖아. 나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아이고, 윤성아. 나 어떻게 살라고 가는 거냐, 이렇게? 일어나, 제발. 왜 네가 지금 여기 누워있는 거야? 왜? 못된 것. 평생 이 엄마 가슴에 대못 박을 셈이냐? 어서 일어나거라, 응? 가려거든. 나부터 죽이고 가. 이 못된 거사. 아유, 내 아들. 그렇게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제 딸아이만 남겨둔 채, 그리고 장례식 때 시어머님은 저에게 소리를 질렀죠.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평생 도움도 안 되는 것? 내 아들이 너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다 이게 네가 재수 없어서. 생으로 자식이랑 인연을 끊게 만들질 않나? 이젠 아예 영영 보지도 못하게 만드는구나. 당장 나가라. 여기도 오지 마. 할머니, 그만하세요. 이게 왜 외숙모 탓이에요? 외숙모도 속상할 텐데 그만하세요. 지금 누구보다 가슴 아픈 건 외숙모라고요. 넌 가만히 있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널 가해 선생으로 쓰는 게 아니었어. 애초부터 넌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애야. 그래도 제 남편 마지막 가는 길인데 봐야죠. 어찌 그러세요? 그리고 저 며느리로 이제 받아주신 거 아니셨어요? 착각도 유분수지. 병수발 들어줄 사람 필요해서 부른지도 모르고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였을 것 같니? 아주 어리석긴. 네? 그럼 어머니께는 제가 간병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단 건가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저한테? 그렇게 장례식장에서도 전 구석에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남편 가는 길 그렇게 떠나 보냈네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가서 망연자실 소파에 앉아있는데 시어머니와 형님은 저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말이죠. 나가라 이제. 더 이상 네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간병인도 구할 거고 이제 그냥 짐 싸서 너희 딸 데리고 나가려무나.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나가. 더 이상 우리 집이랑 엮이지 말자고. 우리 윤성이만 불쌍하지. 저런 것이 뭐가 좋다고?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유나는 윤성 씨 아이인데. 그리고 아버님은 어쩌고요? 어머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나 중 죽은 남편의 법률 대리인이 찾아왔어요. 남편의 재산 100억가량이 저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죠. 시댁은 뒤집어졌습니다. 고 김윤성 씨의 사망보험금과 합쳐서 재산이 배우자인 이지윤 씨와 딸에게 상속될 겁니다. 이해 없으시죠, 다들?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서 재산 상속이야? 그 돈이 다 우리 돈인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분통한데. 그렇게 대리인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와 형님은 비상이 걸렸는지 머리를 맞대고 이곳저곳 찾아다녔죠. 그리고 저를 달달 볶기 시작하였습니다. 재산 명의를 시어머니에게 양도하라는 것이었죠. 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고 무슨 꿍꿍이인지 어머니와 형님은 잠잠해져 갔죠. 그렇게 시댁에서의 살얼음판이 되는 일상을 보내던 와중 제가 시장에 다녀온 사이 시어머니는 제 짐을 싸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더불어 아이의 옷까지 짐꾸러미에 같이 싸고 계셨습니다. 형님도 합세해서 말이죠. 당장 나가줘야겠다. 네가 찍어준 서류 덕분에 우리 아들 재산 지킬 수 있게 됐어. 이제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서류에 뭘 찍어요? 그리고 유나 짐까지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니, 윤성 씨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전 아직 윤성 씨 보낸 슬픔에 하루하루 힘들단 말이에요.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간사한 것. 넌 우리 집 애초에 돈 보고 들어온 거야? 윤성이 재산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연기를 내? 시어머니와 형님은 제가 없는 틈을 타 제 도장으로 상속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은 뒤 저를 내쫓았습니다. 딸도 함께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생을 마감하고 싶었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말이에요. 그렇게 집을 나와 딸만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바다가 있는 해변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려 했어요. 한참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싶어 말을 걸었죠. 저기 기사님, 여기가 안면도 가는 길 맞나요?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은데. 괜찮으니 천천히 가주세요. 기사님은 말이 없었죠. 너무 말이 없으니 무섭기도 하고 의아하더군요. 그리고 기사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무렵 기사님은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바로 아버님이셨으니까요. 나다, 애미야. 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졌어. 고맙다. 내가 너를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마음에 상처 많이 입었지? 아니 아버님, 어찌된 일이에요 이게?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요새 통 신경을 못 써드렸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애미야, 그거 윤성이 대학 입학 선물로 내가 중요한 건물과 땅이야. 너 이렇게 재산 다 뺏기고 유나 놔두고 죽을 셈이었던 거냐? 그럼 유나는 어쩌고? 그리고 윤성이가 네 몫으로 남겨둔 건데 왜 그걸 뺏기냐?
네가 지금 마음먹은 그 용기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가 옆에서 도와주마. 걱정 말고 다 가져오거라. 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윤아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윤성 씨한테 가고 싶어요. 아, 약해 빠진 소리? 네 시어머니랑 윤성이 누나는 내가 병안으로 쓰러지자마자 변호사를 불러 내 유언장을 수정했다더라. 배신감이 들었지. 아픈 나를 놔두고 지들은 놀러 다니기 바빴다니. 그리고 널 간병인으로 앞세워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이제 새아기 널 도와줄게. 걱정 말고 네가 가져와야 할 재산 당당하게 요구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네 변호팀은 내가 국내 최고로 붙여주마. 그때까지 네 시어머니한테도 내가 이렇게 멀쩡히 움직이는 거는 비밀이다. 알겠니? 그리고 미안하다. 그렇게 아버님은 저에게 최고의 변호팀을 붙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맞서 싸우라고 했죠.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내 딸은 어쩌지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서야 정신이 차려졌죠. 그 길로 아버님이 소개해 주신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제가 날린 소장에 분개하여 저희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미친 거사. 네가 감히 소장을 날려? 내 아들 죽인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 재산까지 가로채? 널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미친 거는 어머님, 아니 당신이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와요? 미치면 곱게 미쳐요. 나 이제 맘 많이 보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당신이 가져간 거 다 뺏어올 거니까. 그리고 사문서 위조죄로 콩밥 드실 생각 하시고요. 깜빵에서 회개나 하세요. 아셨어요? 야, 너 미쳤어? 아니 이게 어디라고 눈을 풀하려? 이제 본색이 나온다 이거지? 너네가 그럴 줄 알았어. 무서운 것? 너 우리가 가만 안 둬. 너는 닥쳐. 어미랑 똑같아가지고 어디 와서 행패야? 못 빼어먹어도 유분수지. 돈에 눈이 돌아서 조카도 등한시하고 그러고 싶니? 이제 안 참아. 그동안 윤성 씨 생각해서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똑똑히 지켜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 미친 것들아. 저의 처음 보는 광기 어린 모습에 시어머니와 형님은 얼떨떨해하였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날렸습니다. 질 수 없어 그 뺨을 형님을 향해 다시 날렸네요. 저에게 뺨을 맞고 놀란 형님은 뒤로 나자빠졌고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어요. 날 때려 감히? 어디 또 때려봐. 내가 참나 안 참나. 나 아무도 못 말려, 알겠어? 당신 콩밥 먹을 준비해. 합의는 없을 테니까. 하고 그대로 굴금소금 한 바가지를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뿌린 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묵은채증이 내려가는 동시에 눈물이 나왔죠. 이제 제 자신을 제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제 딸과 부둥켜 안고 울었네요. 그리고 국내 최고 로펌 기업답게 저에게 승소를 안겨주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사문서 위조죄로 추가되었고 아버님 유언장 수정도 함께 기소되어 징역을 면치 못하였어요. 그리고 형님도 아버님에게 쫓겨났다고 들었죠. 두 모녀의 끝없는 욕심이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된 셈이죠. 저는 간간히 남편 길에 아버님을 뵙고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님도 제 딸을 많이 아껴주시고요. 저는 지금 중고등 입시 전문학원을 차려 운영 중입니다.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조카가 했던 시절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옛 기억이 소환되곤 하죠. 남편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제 딸아이가 있으니
이제 좋은 마음만 먹으며 살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 세상과 등지를 했을 때만 생각하면 딸아이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그 용기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번 사연만 읽다 조심스레 제 사연도 한번 적어보았네요. 혹시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용기로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